안녕하세요. 네.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는 홍세무사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자칫 조회수의 노예가 될 뻔했는데 다시 초심을 돌아와서 이제 조회수에 상관없이 제 철학을 정확히 얘기하는 홍세무사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노가다까지 찌고 다 같이 모여서 3명이서 엄마랑 여동생이랑 캐나다에서 살기 시작했다까지 했는데 그 다음 스토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이번에 얘기할게요. 이번 주제는 항상 제가 이제 방송의 주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성공을 논하다. 일론 머스크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한번 정의를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워털루 대학과 퀸스 대학 중에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퀸스 대학을 선택을 했죠. 그만의 나름대로의 19살 때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퀸스 대학을 선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를 보여주면은 19살, 만 19살, 그러니까 1990년도에 퀸스 대학교 이제 기숙사를 등록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지내면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가 생겨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첫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가 이제 퀸스 대학교입니다. 인생 첫 친구,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죠. 이름이 나베이드 페룩이라는 사람이에요. 페룩. 이게 뭐냐면은 파키스탄 사람인데 파키스탄계 캐나다인이에요. 그래서 나베이드 페룩이랑 친해지면서 사람이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은 서로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둘의 공통된 관심사는 뭐겠어요? 뻔하죠.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것과 통했겠지. 일론 머스크는 뭘 좋아하죠? 컴퓨터 게임, 그리고 보드 게임, 그리고 공상과학 소설 이런 것들을 좋아했죠. 그리고 정말 서로 통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베이드 페룩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없었대. 친구 없는 사람끼리 서로 공감을 한 거지. 친구 없으니 너도 외로웠어? 뭐 이러면서 서로. 근데 서로 이제 말이 잘 통하는 친구로서 처음으로 이제 통한 이게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첫 사업이 이제 집투라는 회사인데 거기에 나베이드 페룩도 합류를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루니까 했었는데 결론은 나베이드 페룩이 떠났어, 그때 그 사업을 하다가. 이유는 뭐냐면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좋은 친구다. 근데 이 친구랑 사업을 같이 하면 서로 원수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떠나주는 게 맞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다가 떠났습니다. 지금은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자친구만 사귄 일론 머스크는 2학년 때까지 퀸스 대학을 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넘어가요. 왜? 전략이 실패했잖아.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게 목적이니까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이제 미국으로 나중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퀸스 대학교에서는 안타깝게도 여성을 사귄 적은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돼 있죠. 여성을 사귀고 싶어서 퀸스 대학을 갔는데 여성을 못 사귀었어. 어떻게 되는 거죠? 떠나야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래서 펜실베니아대학교로 나중에 가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담으로다가 퀸스 대학교에서 여자친구가 될 뻔한 사람과 이제 첫 파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일론 머스크의 첫 질문이 이거였다 그러더라고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요렇게 이제 파티를 같이 간 여성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의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식도 13명에 배우도 사귀어보고 배우도 2번이나 사귀었고 유명한 여가수도 사귀어보고 이랬던 친구지만 이제 이때 과거를 자기를 돌이켜봤을 때는 왜 자기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지 너무 사회 경험이 없었다라고 지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퀸스 대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여자는 못 사귀었지만 퀸스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게 뭘 배웠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터뷰에서. 퀸스 대학교에서 배운 것은 지식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똑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사용하는 방법뿐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퀸스 대학교에서 토론을 하면서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문답법이 아직도 일론 머스크 모든 회사에서 항상 회의를 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어떤 식의 방식이냐면은 삼파술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삼파술. 삼파술이 뭐냐면은 질문자는 이제 아이를 직접 낳을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받는 자가 이제 임산부가 되는 거고 그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하도록 계속된 질문을 유도해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 만큼
고통의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는 정답을 내려주기보다는 그걸 찾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인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회의 문화나 살아가면서 이런 문화를 반드시 알아야 돼. 왜?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본질을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예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러냐면은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가 생겨야 되는데 진짜. 일론 머스크가 엔지니어와 배터리에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가정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 비용 절감인데 그거에 대해서 토의를 시작한다고 봤을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론의 역할을 할게요. 물론 엔지니어 역할도 할 거예요. 일론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배터리 비용이 왜 비싸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당연한 얘기로 뭐 남들 같은 대답을 하겠죠, 엔지니어는. 뭐냐면은 재료비랑 제조 공정이 복잡해서요 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인 이제 질문자인 일론 머스크는 이런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재료비는 정확히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나요? 이렇게 기본적인 걸 물어보죠. 그러면 당연히 왜 뻔한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리튬, 코발트, 그리고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이 제일 크죠. 재료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 원자재 가격은 비쌀까요? 이게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게 말꼬리 잡아서 뭐 덤비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봐봐요. 그 원자재 가격은 왜 비쌀까요? 정말 그 원자재는 필수적인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엔지니어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비싼 거는 생각도 안 해본 거지. 근데 생각을 지금 순간적으로 해보겠죠. 아마도 희소성과 채굴 비용 때문에 그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라고.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대체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대부분 남들처럼 살고 있어. 남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야. 똑같은 원리로 남들이 리튬, 코발트, 니켈을 쓴다니까 나도 그걸 써야지만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일론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재료 없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본질을 찾아가는 거야. 왜? 비싼 가격이 원재료가 제일 크다며. 그럼 원재료를 없이 만들 수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냐고를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채굴하는 대신에 재활용으로 얻을 수는 없나요? 이런 걸 질문을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서 폐배터리 공장이 뜨기 시작한 거야. 폐배터리를 다시 활용을 해서 그거를 쓸 수 있다라는 가정 속에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오히려 더 적은 돈을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일론은 이런 식으로 본질을 파악하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본질은 이 원자재가 없이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본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비싸니까 비싸다고 받아들이는 게 일반인이고, 이 원자재 없이는 우리는 이걸 만들 수 없는 거야 라는 거를 찾게 본질을 계속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된 연속적 질문을 던져서 상대가 스스로 가정을 깨고 어떤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혁신의 똑같은 동의어가 뭐냐면 남들처럼 안 사는 거야. 이게. 보통 뻔하게 사는 인생을 남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쟤는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야 돼. 예를 들면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혼이나 아이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거고 남들이 하면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남들의 사고를 뺀 생각이 혁신적인 사고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본질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 없이 남들처럼 행동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무서워.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대부분 순댓국이나 뭐 덮밥이나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산대. 그럼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남들처럼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에 안 좋게 해준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봐. 왜? 남들도 다 그렇게 먹는다니까? 그거의 본질을 한 번씩 계속 찾아보는 거야. 근데 남들이 그러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나도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네? 그러고 싶진 않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먹어요? 이런 질문들, 이런 연속적인 질문들, 이런 생각들이 말꼬리 잡냐가 아니고 이런 것들로 토의를 계속 회의를 해나가야지 혁신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주식에도 똑같고 회사에도 똑같아. 항상 혁신적인 사고를 이끌어주는 질문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핵심은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단어예요. 왜? 왜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라는 거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상식 너머의 본질을 다가가는 것. 이것이 일론 머스크적 회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업을 해가는 방식이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모든 투자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각 없이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문답법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금도 해나가는데, 이거를 어디서 배웠다? 퀸스 대학교에서 토론하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소크라테스 문답법, 이 삼파법, 아까 삼파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삼파술을 한국에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식 투자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왜 하냐 그러면 성공하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만약 일론 머스크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 나갈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무조건 찾아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저는 질문할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며요. 그럼 성공이란 무엇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명성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국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50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명성을 얻는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일론 머스크가 됐을 때, 그러면 그것들이 성공이라는 정의는 누가 내린 건가요? 스스로 내린 건가요? 누굴 통해서 내린 건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글쎄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주위 사방에서 들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주의예요. 주위에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남들처럼 사는 게 성공인가요? 만약에 그 남들처럼 사는 게 척도가 바뀌면은 여러분의 성공도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 남들처럼 살았을 때를 위해서, 그 결과물을 위해서 생각 없이 나의 시간, 에너지, 열정, 감정, 건강까지도 다 바치면서 올인해서 살아왔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고 남들이 바뀐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사는 게 성공인가요? 요렇게라고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남들처럼의 끝은 어딘가요? 남들처럼은 계속 바뀌는 건데 SNS든 그게 어떤 거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성공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게 바뀐 거야.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오는 내 그 우울감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그게 성공인 걸 믿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 믿은 척도가 남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50억 벌고 100억 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성공했다는 거는 누가 정의 내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질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 남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건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별로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돈이라는 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라는 거를 성공의 척도로 두는 순간 그것이 깨졌을 때 오는 인생의 허비는, 그리고 멘탈적 무너짐은 이루 말할 수 없을걸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남들처럼 꼭 살아야 되나요? 남들처럼 안 살면은 뭐 성공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거 누가 내린 정의예요? 그거 정의 내릴 수 있는 분 있으면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결론적으로는 남들, 제 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남의 척도, 그러니까 그게 SNS든 인터넷이든 어떤 문화든 남들이라는 기준점으로서 성공을 하는 순간 성공이라는 거는 완성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남이 변하면 나도 따라서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것은 성공의 척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남이 변하면 변하는 것이 과연 본질인가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답 내리기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왜? 남들처럼만 살아왔잖아요, 지금. 남들처럼만 살아오신 분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겠어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본질 찾아보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를 메시지를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건데, 본질을 찾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은 고맙겠네요. 고맙다기보다는 뭐 제가 오히려 약간 감사하다는 느낌이 좀 들 것 같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